방식으로 구성하셨습니다. 점수는 잘 나왔나요? 대답입니다. 제가 우리 학과 시험 끝나고 거기 게시글에다가 우리가 자유게시판에 올려놨는데 너무 성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드론에 관련된 지식을 많이 습득하셨던 것 그거에 주안점을 두시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023학년도 봄학기 드론학과 공대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빙 교수님으로 저희가 삼고철여가 아니고 거의 한 5고철여 엄청 오시기 힘드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드론과 UAM, PAV 쪽으로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마 또 유튜브 같은 데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해양 재난안전용 드론을 제조하시고 지금 많이 앞으로 계속 보급이 될 건데 해수욕장 같은 데 쓰고 또 감시 정찰 같은 데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아는 지식들은 그렇게 아주 단편적인 그런 것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뒤에 엄청나게 많은 드론 연구 개발과 제조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수비의 대표 이사님인 오인선 대표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마 우리 학생들, 여기 계신 학생들, 그리고 현재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우리 학생들한테만 어마어마한 큰 혜택이라고 봅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런 강의를 들어볼 일이 거의 없으니까.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서 방금 전 소개받은 주식회사 순비를 경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오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드론은 요새 거의 민수를 하지 않고 육해 공급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위사업 직상증명 안에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부 거의 다 보안사항 규정 위반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우리가 UAM이라고 하는 하도 아래서 PAV, Personal Air Vehicle하고 CAV, Cargo Air Vehicle을 지금 ADD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서 지난달에 1세대 기체에 대한 평가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보안 규정이 해제되거나 1세대 기체가 이제 완성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상장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올해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보 보안을 이제 저희가 공략해서 뚫어낼 만큼 뚫어서 이제 저희가 홍보에 활용하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강요 자리나 아니면 여의도에서 저희가 상장할 때 당시에 이제 IR을 할 때 발표할 수 있는 자료 틀 안에서만 이제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요.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걸 좋아하니까 자료 외에라도 연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또 저도 질문을 하겠지만 질문을 해 주시면 구두상으로는 이제 많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거는 요새 대학 강의는 거의 잘 안 하고요. 이제 부처를 힘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이 만들어졌고 과거에는 정책만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얼마만큼 또는 업체 대표들이 얼마만큼 하느냐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의 이제 범위들이 결정이 되고 이제 소요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나 이제 심포지움이나 아니면 이제 RFP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일, 이런 일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대학에서는 이미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 현장이 궁금하시거나 하면 이제 방위사업 제품들을 이제 저고도나 중고도 무인기들을 쉽게 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교수님하고 향후에 이제 스케줄을 잡아서 오시면
그 지금 가장 최신의 금년에 육해공군들이 쓰고 있는 제품들을 이제 그 출입 조치를 하고 이제 보여드릴 수는 있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빌리티가 주제이고요. 그 모빌리티가 지금쯤은 모빌리티를 1세대 기체를 완성해서 띄웠고 1세대 기체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과 부품들이 한 6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ADD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그 6가지 핵심 부품을 그 국산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을 했고, 그래서 기체가 완성이 된 연후에 이걸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또 유관기관이 무엇을 해야지 될까,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의 제가 고민하고 있고 미래 모빌리티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가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은 이야기일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1, 2, 3, 1, 2, 3라고 하는데 전 세계가 이제 얼반 에어 모빌리티하고 이제 그 AAM, 어드밴스 에어 모빌리티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 안에서 승객, 화물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오토노머스 체계 하에서 이제 운송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가 이제 그 혈안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과거에 그 보잉사를 필두로 하는 FAA와 에어버스를 필두로 하는 이아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이게 이제 그 기술적 차이가 뭐 그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대형화된 고고도, 그러니까 인공위성 통신 전이 체계 안에서 이제 그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그 우리나라는 한 8점 정도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 이게 이제 기술 고도화라는 거는 요새 자동차의 성능도 그렇게 차이 나진 않잖아요. 이 기술 고도화나 기술 완성도는 그렇게 차이 나지 않다고 보고, 상용화 차원에서 이게 통신 전이, 그다음에 응용 인프라 이런 게 그 굉장히 우리나라가 뛰어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부분 1인승, 3인승, 5인승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윙레스 타입, 또 레스 타입 이렇게 갔을 때 이제 15인승까지 굉장히 우리나라가 전망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미 2018년도에 드론교통 담당관이라고 하는 에어택시과라고 저희는 불렀는데 만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었죠. 벌써 UAM 지원 특별법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돼서 금년 10월부터 이제 그 시행이 됩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된다는 거는 그 인류가 살아가는 목표, 부처에서 그 어떤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하든 그 안에 주제가 UAM이 들어가면 과거에 있었던 법과 제도를 다 돌파하고 새로운 이권을 창출해 주겠다 할 정도의 이제 특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요. 그 안에 이제 저희 순비는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제 그 멀티콥터 형태, 윙레스 타입 형태의 그 1인승, 3인승, 5인승에 이제 초점을 두고 1인승 기체를 먼저 이제 개발하려고 할 때 이제 공모 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인천하고 저희 회사가 이제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했고요. 벌써 민선 6기, 지금 민선 8기입니다. 민선 6기 때이기 때문에 공모는 이제 벌써 6년 전, 5년 전에 진행이 됐고, 저희가 지난달에 1세대 기체의 완벽한 비행 성공을 100소트 이상의 이제 실증 비행, 또 실내 비행은 한 400소트 이상을 해서 이제 입증을 해서 이제 2세대 기체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인천이 그 자동차 산업이 이제 뭐 남동산단 옛날에는 남동공단, 주안산단, 또 이제 대우자동차가 있었던 뭐 부평산단, 이런 곳이 이제 2차 모빌리티에 이제 1차, 2차, 3차 밴더들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동률이 40%가 안 돼요.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
또 이제 미래 모빌리티를 이렇게 하면서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는 구축이 돼 있고 완성차, 완성형 PAV로 됐을 때 스피노프 하면은 인천이 다른 시도보다는 경쟁력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됐고, 이제 그 5시 방향에 있는 PAV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 구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회사 내에서 N2 그룹이라고 해요. 넥스트 앤 넥스트. 그러니까 다음과 그 다음을 준비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과거에는 헬기나 비행기들을 개발할 때 이 이제 그 인증도 중요하지만 실증할 수 있는 비행 실험실이나 그 가망이 안 된 상태에서 유인기를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저희는 그 이 일을 2년 전에 지정받았고 지정하기 전에 3년 전부터 국토부에다가 우리 기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졌을 때 실험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정책을 선도해서 이제 이 국가 사업으로 공모를 하게 만들어서 저희는 이제 그 옹진군의 이런 그 특별 자유화구역을 지정을 받아갖고 있습니다. 이제 후에 보강 설명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UAM이라고 불리우고 최근에는 이제 AAM이라고 불리우는 에어택시들이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혹시 UAM은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고 그 안에 파부는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설명해 드릴까요? 예. UAM은 말 그대로 얼반 에어 모빌리티잖아요. 도심에서. 근데 저걸 MAM이라고도 불러요. 마운틴 에어 모빌리티. 그 다음에 시에어 모빌리티. 이렇게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운행하는 파부와 강원도 영월에서 운영하는 파부. 그 다음에 옹진군에서 섬을 횡단하고 종단하는 용도는 아마 다를 거예요. 그죠? 섬을 옮겨 다니려면 불시착을 수면에 했을 때 수면에서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될 거고 도심, UAM은 도심에서는 높은 빌딩도 있고 장애물들이 많죠. 그럼 장애물을 인지하고 감지하고 회피하는 장치들이나 또 빌딩 투 빌딩, 도어 투 도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통 체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AAM, 어드밴스, 얼반 에어 모빌리티에서 발전된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파브는 UAM, 도심에서 운영하는 기체 중에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 2차원 모빌리티로 돌아가 보면 마티즈 있죠? 아반떼 있죠? 제네시스 있죠? 그러니까 아반떼형 파브, 봉고차형 파브, 화물차형 파브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얼반 에어 모빌리티를 채울 수 있는 그 실제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잘 혼용이 돼서 쓰이고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정부 당국자들도 이거를 의미를 이해하고 쓰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 정답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세계에서 한국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을까? 이게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기체 인프라 서비스 사업만으로도 연간 맥시멈으로 했을 때 1,700조짜리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도 2개, 복도 1개씩인 비행기는 에어버스와 보잉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로테이터 공간, 그러니까 베이지 공항의 이착륙 자세 제어 시스템과 그 이착륙 그 유도 시스템, 그 다음에 공항과 공항을 그 유도하는 시스템들이나 관제 시스템들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베이징 공항이나 존 F 케네디 공항이나 인천 공항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해요. 근데 향후에 PAV는 그 인터내셔널이라기보다는 도메스틱일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그 한국의 환경도 다르고 캐나다의 환경이 다르고 또 이제 인도네시아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비행기 유인기로서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한 30% 정도의 가망 인증 기준만 채우면 나머지는 지금 자동차처럼 그 이제 대륙별로 이제 형식 가망 인증들을 따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방향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FAA는 완전히 이제 그걸 포기한 것 같고 이하사에서는 전자력, 소프트웨어력이 우수한 미래 모빌리티, 항공 3차원 모빌리티에 대한 이제 가망 기준을 그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도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걸 선결 조치를 하고 있고 또 항공안전기술원에서 PAV 특별 자유화구역,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을 통해서 이제 가망을 주기 위한 이제 실증 데이터들을 쌓아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7시 방향에 있는 기체, 인프라, 서비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시장이 가장 크죠. 인프라 시장도 제법 큽니다. 기체 시장이 가장 작아요. 그런데 요새는 거의 다 이제 기술이나 경제성은 원스톱일 때 부가가치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기체를 만들어서 기체를 운영하는 시스템과 항법 유도 시스템과 관제 시스템을 가진 기업이 인프라를 구축하면 가장 정답에 가깝고 저 두 가지를 가진 기업이 대기업과 연계해서 서비스 유통망에 대한 플랫폼까지 가지면 가장 부가가치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사업만 종사할 수 없고 인프라 사업만 종사할 수 없고 기체를 가진 기업이 확장할 때 또 이제 그 M&A나 아니면 협업을 통해서 이제 구축할 때 가장 효율이 높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경제지에 한 370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국 얘기를 한 27페이지 이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자신감을 얻었는데 세계에서 보는 관점 중에 기술 평이력을 바탕으로 한 정보의 전이성과 응용 능력을 한국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기체는 이륙하는 순간 국가에서 취급하는 가장 중요한 1급 기밀들이 생성이 돼요. 여기 뭐 군인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륙하는 순간 지형 정보가 수집이 되고 그 지형 정보에 대한 좌표값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DJI들이 2019년부터 미국의 우방국들한테는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죠. 역으로 DJI가 국가에서 돈을 받을 때 이렇게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 투자를 해주면 전 세계의 모든 지형 정보와 좌표들을 수집하고 압축해서 암호화해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실제로 그 미국에 수집된 정보들은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팬텀이나 인스파이어들이 팔려나갈 때 1대1로 지원을 받았죠. 전 세계에서 10대가 팔리면 10대 값이 다시 이제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하는 정보 능력에 대한 제품이 산출한 정보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아마 굉장히 높은 국가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국내 육해공군을 섭렵을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팀이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곳에서 거의 뭐 한 주도 쉬지 않고 이제 대협력을 논할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또 김정은 씨가 기만기와 실제 정보 취득기를 따로따로 보내서 이제 결과를 취득해 가면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필요성들을 인식하고 무인기 전투 사령부가 아예 창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구매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제 기체가 크지 않습니다. 한 60, 80cm 정도 되는데 요새 기체가 가진 정보 식별 능력이나 정보 수집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한 다음에 대대장님이 대대장이 정보를 수집을 받아서 이제 롱텀과 숏텀으로 설정되어 있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중대, 소대원들의 개별 단말, 전투 단말기에까지 전투 상황에 대한 공급을 전부 실시간으로 보고 전투를 하게 되는 체계들을 이미 한국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군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금융 구매 사업은 이제 방위사업총을 통틀어서 그게 제일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급 기밀 체계 안에 들어가는 정보 보안 사항들을 이제 얼마만큼 이제 신뢰도 있게 관리해 주느냐. 이게 이제 향후에 이제 무인기, 항공기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하는 이런 중요한 사항으로 이제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모든 하드웨어와 모든 소프트웨어의 이제 재밍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집한 우리 정보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그 수집해준 정보의 원래 주인이 아니면 근접할 수 없는 체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의 고도화, 축적도 중요하고, 기술에 대한 정보 전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보안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7페이지 안에는 제가 아까 말했던 기술 습득 능력에 대한 고도화, 그 다음에 통신 인프라, 그 다음에 응용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생산하는 기술에 대한 정보 보안 능력에 대한 신뢰성, 이것도 소비자가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2025년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2022년 12월에 1세대 기체가 퇴역을 했고요.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2세대, 3세대, 4세대 기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에 아마 준상용화 서비스를 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1인승입니다. 1인승이고, 이제 3인승까지 가려면 또 한 3년이 걸릴 텐데, 되게 중요한 거는 뭐 V2V, V2I, V2P, 뭐 V2X 이게 돼야지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이나 자율비행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미래에 이제 과기부 안에서는 이제 미래선도위원회라고 있어요.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우리 회사에 있는 N2하고 비슷한 건데 미래의 도로가 어떻게 될까요? 예측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상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상상을 말로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요새 이제 과기부에서 6G 포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저궤도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발사체 말고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이제 스페이스X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국가가 스페이스X에 양보할 리가 없잖아요. 누가 양보하겠어요? 국가가 정보 보안을 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한국도 나로를 열심히 발사하는 이유는 저궤도 인공위성 발사체를 이제 획일화하려고 하는 거고, 발사했을 때 정보를 누출 안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지상이나 이제 공중 체계 안에서 이제 애틀이라고 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다음에 항우연, 또 항공우주청으로 이제 통합이 되겠죠. 이제 정보는 또 통신은 따로 가겠지만, 이제 그런 틀 안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될 텐데, 6G가 완성이 되는 이때를 28년으로 보고 있어요. 퀄컴도 그렇고,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그렇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얘기거든요. 두 가지가 화두더라고요. 지금 자동차가 열심히 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전기차든 수소차든 지금 현재의 물리력을 바탕으로 하는 차든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도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화석연료를 떼서 지구가 오염이 되는 거는 25%예요. 그럼 나머지 75%는 뭐냐면, 저도 1년에 한 8짝은 달아드리는 것 같아요. 타이어 분진. 그럼 타이어만 다나요? 아스팔트도 상당히 달죠. 그리고 아스팔트와 타이어가 분진이 생기면서 가장 안 좋은 이제 브레이크 패드 분진. 이런 것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차들이 이미 차선을 인지하고 앞차를 인지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전기차들도 과거에는 전기 모다가 차동 기어를 돌렸죠. 그래서 이제 분산 추진했는데 지금은 이제 액슈얼 모터나 BLDC 모터가 각각 1, 2, 3, 4번을 제어하면서 직접 제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 이제 미션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체계로 가요. 그럼 뭐 서 있는 바퀴가 눕지 말라는 법 없죠. 그러면 양력, 그러니까 회전력이 양력으로 가면서
한 50cm만 이륙을 하면 양쪽 차선 이미 인지하고 앞차 인지한 지는 오래됐으니까 굉장히 원활하겠죠. 그러면 아스팔트 분진, 타이어 분진, 브레이크 패드 분진 안 생기고 오히려 양력 추력 안에 흡입이 일어나니까 먼지들을 걸러서 제거하면서 훨씬 더 클린한 곳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그 투자를 12개 기관으로부터 이제 국가로부터도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많이 받았지만 가장 최근에는 한국타이어 회장님, 부회장님이 저희 상장하기 전에 SI 투자를 하려고 가장 저희 회사에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사실을 한국타이어도 다 예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타이어는 순비가 가장 큰 적이다. 그 적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목표 아래 오셨다고 하고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되게 뿌듯했던 건 저도 아들 셋이 있어서 아들에 대한 이 존경심이나 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해결될 텐데 그 회장님이 오실 때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속으로 제가 뿌듯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V2X, V2I, V2V, 비이클과 비이클끼리 통신을 하고 내가 가진 개인정보 단말기를 통해서 나의 위치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미 이제 비이클이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비이클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교차로의 신호와 오른쪽의 신호와 왼쪽의 신호와 지금 신호와 그 다음 신호와 그 다음 신호 내 뒤에서 오는 비이클 내 오른쪽에서 오는 비이클을 다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신호 체계가 아니고 아마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막 X, Y, Z 무분별하게 막 다니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타점이 없이 막 다니겠죠. 그게 2028년이라고 국가선도위원회에 어느 과학자도 하나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또는 여러분이 인공지능이 운전하지 않는 체계 안에서 내가 하나가 거기서 운전을 하고 있다라면 이 체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회는 길어야 5년이다. 이렇게 이제 국가선도위원회에서는 바라보더라고요. 그럼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2기통, 4기통, 8기통 향수가 있는 머신들을 서킷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히 이제 인간이 운전할 수 있는 그걸 즐길 수 있는 이런 곳에서 이제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 볼까요? 그러면 그 2차원 모빌리티가 3차원 모빌리티가 동시에 생기겠죠. 2028년이 되면. 그러면 2차원 모빌리티의 현재 수요가 70%가 3차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이 될 거고 여유 안에서 훨씬 더 이제 확장된 정확한 2차원 모빌리티의 이제 출발점과 종점이 생길 텐데요. 그러면 지금 만들어 놓은 인프라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차장, 고속도로, 고가. 지금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인프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논의합니다. 어떤 도로부터 없앨 거냐. 그러면 지금 저 도로들은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바이크를 엄청 좋아합니다. 바이크를 1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칸도 있고, 또 이제 네이키드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서킷에서, 포뮬러 1에서 300km를 넘나드는 서킷 바이크 선수를 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재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후배들에 비해서 진입 속도와 이제 코너는 따라가겠는데 탈출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사고가 나서 제가 재작년에 요추가 부러지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경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은퇴를 했고 지금은 스포츠 주행만 하고 있고 회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모토GP 모터사이클 경기를 응원하는 개념으로 제가 금년에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F1, F2에서 열리는 모든 경기에 메인 스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고비를 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위원회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도로가, 그 고속도로가 있고,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가 있고, 뭐 이제 이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세계에서 딱 두 나라만 바이크가 고속도로를 못 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바이크도 고속도로를 타게 해달라, 다른 나라처럼. 근데 별로 왜냐면 서킷을 즐기는 분들은 그 고속도로를 타면 속도를 즐기려고 하는데 이미 서킷이 있고, 서킷에서 300km든 400km든 마음껏 즐길 수 있는데 고속도로 올라갈 일은 없고요. 왜냐면 그 우리나라가 고속도로하고 그 자동차 전용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국도로 차가 잘 안 다녀요. 전국에 있는 국도를 꽃이 피고 초천연색으로 변하고 가을에 단풍이 들 때 바이크가 그 국도를 거의 전용도로처럼 우리나라 전역을 다 다닐 수 있거든요. 예, 여기 남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요새는 여자분들도 텐덤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오너 드라이브가 되겠다고 이제 하면서 바이크를 거의 10명 중에 4명은 이제 그 여성 오너들이고요. 이제 6명은 근데 여자분들이 서킷2 그 닌자 400이라고 400cc에서는 김인혜 선수라고 부동의 1등이 여자분입니다. 서킷 안에서도. 뭐든지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면. 그래서 그 바이크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제가 보증을 하는데 꼭 경험해 보시기를, 다치는 거는 제가 이제 보장을 못 하는데, 근데 공도에서는 잘 안 다칩니다, 공도에서. 안전하게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담 좀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가, 뭐, 저런 얘기들은 이제, 당연히 수반되는 얘기고, 밑에 보면, 3차원 공간정보, 6G, 공간정보의 표준화,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이제 다른 드론 회사들도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왜냐면, 그 6G 포럼과 위성 포럼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회사는 저희 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기술 집단 기업들이니까 아마 이 통신력,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력, 그 항공 설계력, 그냥 공력, 다이나믹이나 뭐 이제 항전력, 그 여러 가지를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 회사가 사실은 뭐 한국에 드론 회사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학기술위원회나 뭐 정보통신위원회나 이렇게 되려면 쉬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께 한번 해드리면 어떤가 해서 이제 들고 나왔고요.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어디까지 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저희 회사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저게 이제 우리가 얼마 투자받았지 하면은 저렇게 써놓으면 또 투자받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63억인가 뭐 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거는 입력을 못 했는데, 저희가 산업부, 국방부, 과기부에서도 이제 거의 한 200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고요. 뭐 IBK 은행이나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이제 VC들한테 해서 이제 600억 가까이 이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허는 지식재산권 한 90건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평가를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은 특허가 아니고 이제 원천 기술에 해당하는 트리플 A 등급의 특허들도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기술 등급이라는 게 생깁니다. T10부터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T4부터 이제 은행 대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고요. T3 정도 되면은 이제 상장을 이제 논할 때가 됩니다. 이제 T1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데가 이제 T1이고 이제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는 T2를 진입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T2에 진입한 지 벌써 이제 1년 반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제가 기술 특례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 뭐 무인기나 이런 것들이 시장 분위기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월 26일 날 얼마 전에 이제 기술 상장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이제 세무회계 재무 평가받는 이제 지정감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하고도 안 바꾼다고 하는 항공에 관련된 운영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굿소프트웨어 1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비행기를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 하나의 알고리즘에서 파생된 알고리즘으로 PID, 그러니까 요를 피치만 제어하는 게 아니고 윈도우처럼 OS를 만들어서 비행만 제어할 뿐만이 아니고 지능을 갖추게 해서 그 비행기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상태에서 어떠한 미션이 주어지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윈도우처럼 어떠한 펌웨어도 다 올려서 이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한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이제 운영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자랑이고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지금도 저희가 한 70명 가까이 있는 인천보다 서울에 이제 그 12명에서 15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데 그 이제 급여는 말고 이제 강남 한복판에 있으니까 이쪽이 운영비가 더 나오더라고요. 인천과 강남의 차이를 제가 현격히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공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고등 인력들은 인천에서 이렇게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다 서울에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뭐 ADD나 뭐 LIG나 뭐 텍사스 A&M이나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뭐 이런 친구들을 저희가 아낌없이 그 대기업의 125%의 연봉을 줍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기업이 죽어도 못 주는 거 저희가 스탁 옵션을 기본적으로 20억에서 60억까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력은 돈이 없으면 가치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째도 손, 둘째도 손, 셋째도 손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해서 이윤을 내서 인력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투자를 받아서 미래를 담보해서 이제 미래 가치를 실현하게 하든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제 인력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에어쇼에 재작년에 나갔죠. 재작년에 나가고 작년에 안 나가고 올해 이제 또 나가는 거예요. 올해 이제 에어쇼에 입장권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향후에 저한테 연락을 개별적으로 주시면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도 한다 그러고 현대도 한다 그러고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그래서 현대도 안 돼서 미국 슈퍼날로 넘어갔고 하나도 이제 뭐 오버웨어하고 하는데 이제 뭐 네바다에서 로또 돌리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슬로건이 그 친구들은 레스 타입이고 저희는 윙레스 타입인데 그쪽은 많이 태운다는 거고 저희는 조금 태운다는 거고. 근데 미래를 볼 때 내가 블루오션이다. 왜? 이게 3차원 모빌리티가 가진 장점은 저는 명백히 알 것 같아요. 제가 비행기도 제가 인간이 타는 비이클 면허가 다 있습니다. 딱 2개만 없습니다. 잠수함 면허하고 기관사 면허만 없습니다. 제가 고정익 면허도 있고 헬기 면허도 있습니다. 심지어 고정익도 있고 헬기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1시간 25분 정도를 달리면 헬기가 주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헬기를 제가 유지비행하러 갔는데 회사에 굉장히 급한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륙시켰던 헬기를 바로 몰고 왔거든요. 근데 승용차를 타고 갈 때는 1시간 25분이 걸렸는데 헬기를 타고 우리 회사 옆에 연대 비행장이 저희가 상시 비행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착륙시키는데 채 5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착륙시키면서 3차원 그 속도 차가 더 빠릅니다. 제 헬기는 150km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시화에 그 10만 볼트, 20만 볼트 철탑 때문에 고도도 굉장히 높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불리한 비행 환경이었는데 1시간 25분 달린 거리가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심지어 시간과 공간을 왜곡시켰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2차원 차원에서 볼 때. 그런데 비싸다고요? 그런데 타기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망 인증은 자동차 형식 인증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매우 안전할 거고요. 공간도 왜곡시키고 시간도 왜곡시킨다면 그리고 보편화된 플랫폼 안에서 늘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 공간과 시간을 왜곡시키는 일에 몰두할 거지 10명, 20명 타려고 1시간 기다렸다고 옮겨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1명 또는 2명 또는 3명이 빠르게 원하는 시간에 목적지까지 이동하길 바랄 거라서
현대나 하나가 하고자 하는 다인승보다 제가 하고자 하는 소인승이 훨씬 블루오션일 거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 거고요. 슬로건도 목업은 가라였습니다. 현대 하나를 겨냥을 해서 너희들은 목업, 가짜를 가지고 나왔지 우리는 실제 이륙기를 가지고 나왔어. 가라라고 하는 말을 저희가 영어로 썼는데요. 가를 열고 일본어로도 썼었습니다. 가라는 getaway라는 뜻도 있지만 일본말로 가라, 니네 거짓이지, 이런 표현을 가지고 와서 공격적으로 저희가 했고요. 이 이후로도 저희가 이제 상당히 높은 밸류로, 저희가 지금 상장 전인데도 1000억 밸류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 강소기업, 벤처기업으로서는 그 상장 밸류가 아주 높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ADD한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과기부 R&D도 하고 산업부 R&D도 했지만 지금은 일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과기부 공무원하고 산업부 공무원이 계신가요? 없죠. 네. 그 ADD는 차원이 다릅니다. ADD 과제를 수주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 ADD가 혐오도 만들었죠. 현궁도 만들었죠. K2도 만들었죠. K9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 국가 예산 사업을 한 겁니다. 킬체인이라고 하는 미래 로드맵, 미래 전투 전략 체계를 연구하는 선도그룹에서 미래의 전투 양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이고요. 진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졸업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다른 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합니다. 근데 ADD는 9단계가 뭐냐면, 이게 이제 체계공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국가를 아주 똘끼 있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거잖아요. 북한을 절대 적수인 북한을 뭐 제압하겠다 그래서 이제 유도 미사일을 만들려고 이제 이걸 했는데 미사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 9단계가 없던 미사일을 내가 만들어서 오늘 쏴서 목표물에 명중을 시키는 게 9단계인 겁니다. 그러려면 거꾸로 1단계에서 뭘 해야 되고 2단계에서 뭘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체계공학을 ADD의 R&D 그룹에는 다 적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저희는 이제 9단계가 가망인증 및 상용화겠죠. 근데 지금 벌써 1세대 개체 7단계, 8단계를 하고 있고요. 7단계, 8단계면 3년 가는 겁니다. 지금 7단계, 8단계 올 때까지 5년을 한 거거든요. 1단계를 수행을 해서 진도 평가라는 걸 해서 통과가 돼야 2단계로 넘어가면서 돈을 줍니다. 또 2단계를 진도 평가를 해서 통과가 돼야 3단계 돈을 줍니다. 이거는 정말 살인적입니다. 그래서 ADD 과제는 실패가 없다. 왜? 죽어도 실패가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실패가 하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이 과제의 총괄 책임자니까 대표이사 갑자기 비명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망하거나 그러면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과거에 백곰도 만들고 현무도 만들고 현궁도 만들었던 경험과 기술 축적을 회사한테 다 줍니다. 기술 고도화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ADD를 만나기 전에 순비는 보잘것없는 기업이었으나 ADD를 만나고 엄청 진짜 좋은 기업이 됐다. 이렇게 제가 어디 가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에 진심인 기업이거나 기술 개발에 목말라 하는 오너는 눈빛부터 다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없는 기술 있다고 하고 남의 거 갖다가 내 거인 것처럼 하고 하는 녀석들은 눈빛도 다릅니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걸. 그거를 내 자식, 내 와이프, 나의 영혼까지도 바쳐서 기술 개발에 진심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ADD를 말 나올 때마다 극찬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사업적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심인 분들한테는 제가 늘 추천을 합니다. ADD 과제를 정말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봐라. 그리고 ADD 과제는
이렇게 이제 이제 미래 전투 전략 체계를 설정해 놓고 이렇게 밟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자율성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발하다가 파생된 이런 기술도 구사하고 싶다고 역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역제안을 해서 PAV를 응용을 해서 CAV를 만들겠다 해서 58억을 일시에 받았습니다. 자금도 작은 기업한테 기술 개발 기업 자금을 57억을 준다는 거는 이게 57억 순이익을 내려면요 매출을 한 3천억 이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기술에 목말라하고 기술 축적을 하고자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ADD 과제를 하면 좋겠다. 어쨌든 요 다음 장면이 7단계, 8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가 이제 저 8단계까지 한 5년 걸렸는데요. 4년 8개월인가 걸렸으니까. 근데 지금 1, 2, 3, 4단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5, 6, 7, 8이 다음 영상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은 저희가 정보 보안을 해제하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실내에서 비행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라운드 테스트 벤치라고 하는 실내 비행 실험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펠러도 우리가 ADD에서는 한국이 가지길 원했고요. 저 BLDC 모터, 그 다음에 동력원이 젠셋이라고 해서 항공에서 APU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100kW의 전기를 발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뼈대만 있는데 저걸 항공업계에서는 이제 아이언버드라고 합니다. 아이언버드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데 모터를 하나 돌릴 때, 두 개 돌릴 때마다 몇 달씩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중복해서 이제 에너지 변환을 하니까 불나고 폭발하고가 한 거의 1년 반 이상 한 것 같아요. 저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이거는 이륙이라고 할 수 없는, 이륙으로 보이지도 않죠. 네. 이 화면이 바뀔 때마다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있고요. 지금 저 비행기의 크기는 그랜저의 한 125% 정도 됩니다. 이제 실패하는 장면들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사고는 꼭 12시에서 2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집에 가라고 그래도 꼭 새벽에 하다가 이날 총 피해액이 한 5억이 넘었는데요. 이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당황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맨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저렇게 비행 변이가 일어나는데도 많이 망가지지 않게 이제 설계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시는 대로 회전익이 1m 50을 지면 효과를 이겨내고 저렇게 호버링 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저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비행 컴퓨터가 비행을 하는데, 우리가 요를 틀거나, 이제 롤을 무너뜨리면, 이제 오토노머스가 이제 자기가 알아서, 1초를 600등분으로 나눈 초 만에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비행을. 이제 굉장히 유능하게 잘 0점을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품은 외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ADD가 국산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를 끼고 스킨을 씌웠을 때 무게하고 사람이 탔을 때 무게, 화물을 실었을 때 무게를 다 싣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제 완제기를 만들고 있죠. 이 뒷모습입니다. 뒷모습.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해놓고 368회 이제 실내 비행을 했는데요. 그냥 한 게 아니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배풍이 불었을 때, 우측박풍이 불었을 때, 오늘은 습도가 얼마이고, 또 비 오는 날,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해서 이제 비행을 다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368 소티의 이제 실내 비행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비행을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국토부에서 이제 그 장관님의 권한을 위임해 준 장소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저희 혼자 한 일은 아니고요. 국방과학연구소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안 되는 일이죠. 국방과학연구소의 호의를 받으면서 독선으로 저희가 이제 운반선을 띄우고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그 방사비행이라 그래서 바둑판처럼 이렇게 선을, 가상의 선을 긋고 50m마다 하나씩 이렇게 띄우면서 이제 전자파, 그 다음에 그 자기장,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기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한 6개월 정도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고도를 높이고 멀어져 가고 속도를 높이면서 이제 100회 비행을 이제 항공안전기술원의 공식 이제 인증을 저희가 받아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행이 작년에 12월 18일인가 이제 마지막 비행이고요. 이제 이 기체는 이제 자기 임무를 다 하고 작년에 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본사에 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비행했던 곳이 지금 그 PAV 특별 자유화 구역이라고 하는 국토부에서 이제 이렇게 해줬고요. 육해공군이 당연히 공역을 이제 협조해 준 공간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이제 그 1번 그 자월도에는 비행센터가 이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는 유인기는 이 6가지 제도 때문에 절대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망 인증이 되기 전까지. 그런데 가망 인증 전에 이 6가지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제 정권입니다. 그거를 웅진 군수와 저한테 이제 전부 다 일임을 해줘서 이제 이걸 자유롭게 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아까 1번에다가 이렇게 아까 조감도대로 이렇게 비행센터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센터가 있고 이착륙 LI 그 로우 임팩트 랜딩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윙레스 타입들이 이제 그 편안하게 이착륙을 할 수 있는 특수고안 장치들이 이제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이고요. 기체들이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2세대 기체, 3세대 기체, 4세대 기체가 가는 건 이제 저희 엔지니어들이 가는 거고, 이제 저는 정책과 이제 행정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기정통부하고 이제 6G에 대한 예타가 지금 현재 8,050.5억이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저궤도 인공위성은 따로입니다. 그건 2.5조 원 따로 가고요. 저궤도 인공위성을 제외한 6G 지상 인프라입니다. 지상 인프라. 여기를 이제 그 저희가 결국은 자율비행을 하거나 자율주행을 하려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 6G가 뒷받쳐 주지 않으면 이제 그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초격차 통신이라고 불리우는 6G를 도입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인천이
이제 아마 뉴스에서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애트리하고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이걸 하고 있었고, 이제 이 예타가 통과가 돼서 기술이 개발이 되면, 이제 테스트베드 비용이 한 2,500억이 있습니다. 그걸 인천에서 유치해 오겠다. 인천에서 하겠다. 이제 이거를 이제 인천시장이 선언을 하고, 주도그룹인 애트리 원장을 이제 모셔다가, 이제 프로포즈를 해서 이제 이게 형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포즈를 할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식스지를 이제 그 테스트 베드 하려면 기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는 지금 저희 기체밖에 없으니까 이제 유리한 점을 선정을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5G 포럼이 벌써 11년 전부터 아까 말한 이제 국가선도위원회 같은 곳에서 이제 되고 있었고, 금년에 이제 그 5G가 이제 6G 포럼으로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저기서 저희가 금년에 아주 오랫동안 이제 국가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서 금년 이제 과학기술 공로상도 이제 저희가 수상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이 모건 스탠리의 페이지가 한 장 더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저 7시에 있는 기체 인프라 서비스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요. 상용화 3대 조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미래 모빌리티의 근간인 3차원 모빌리티에 기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ADD의 목표는 기체만 있을 뿐만 아니고 저 안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과 핵심 부품을 다 소유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게 국가 간의 경쟁력이고 ADD의 자존심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걸 소유하고 나면 이 녀석을 이륙시키고 착륙시키고 항법 유도하고 관제하고 이럴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자월도에 하나하나 다 구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이 기체와 이 인프라가 다 들어가 있는 지금의 도시가 아닌 3차원 모빌리티가 근간이 되는 미래 도시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 1,000억? 2,000억?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 다음에 PEV 컨소시엄. 한 1조 5천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이후에 뉴스를 찾아보세요.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미래 모빌리티를 바탕으로 하는 미래 모빌리티 도시 공모 사업이 지금 국토부에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UA 펀드라고 해서 UA 펀드 공모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또 응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도 3차원 모빌리티와 2차원 모빌리티가 근간이 되는 부재는 당연히 자율비행이거나 자율주행, 오토노머스 운영 체계이겠죠. 그게 중간이 되는 미래도시. 이게 이제 지금 가장 큰 화두예요. 그래서, 우리 순비와 인천은 PAV가 근간이 되는 미래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해서 이제 벌써 제안이 돼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3월에 이 공모 사업에 순비 컨소시엄이 주사업자로 선정이 됐다. 이거를 단연코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재 3차원 모빌리티가 유도되고 관제되는 사항들을 상상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이렇게 날아다니려면 통신이 초격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에도 제한이 없고 양에도 제한이 없고 속도에도 제한이 없어요. 끊기지 말아야 되고 끊기는 순간 이제 제어력이 상실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 되려면 공간 정보화가 돼 있어야 돼요. 3차원 지도들이 근데 이 3차원 정보는 굉장히 무거워요. 5G 따위에서는 오고 갈 수도 없어요. 6G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지, 뭘 준비해야 될지, 뭘 주의해야 될지, 뭘 피해야 될지 이거는 공간 정보가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공간 정보가 아주 가볍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초격차 통신으로 가는 방법. 그래서 기체,
초격차 통신 6G, 그다음에 공간 정보. 이거는 뛸래야 뛸 수 없는 미래 모빌리티의 기본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말씀이 모빌리티는 순비가 왜 주목을 받을까요? 자동차도 미션으로 돌렸습니다. 선박도 전진과 후진 기어를 넣어서 미션으로 돌렸습니다. 엔진이. 그러다가 그 미션을 엔진이 돌리지 않고 배터리에 의해서 전기 모터가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기 모터도 사라지고 미션도 사라지고 제어 컴퓨터가 스크류를 돌리는 BLDC 모터나 액슈얼 모터를 직접 제어하고요. 자동차 바퀴에 물려있는 인일 모터인 액슈얼 모터와 BLDC 모터를 직접 제어합니다. 그렇게 되는 세상이 당연히 올 거고, 우리 순비가 가장 잘하는 게 2차원, 3차원 모빌리티에 대한 OS 프로그램 안에서 제어를 하는 거고요. 그 제어력을 전기 모터, 액슈얼 모터나 BLDC 모터를 15kW, 25kW, 35kW까지 생산을 해서 중요한 거, 비행 컴퓨터와 제어 컴퓨터와 액슈얼 모터 사이에는 ESC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자변속기. 이것들을 한 라인으로 저희가 구동축을 해서 제어를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상장을 하면 눈여겨봐 주시고 많이 구매하시면 주주분들께 제가 최대의 이익을 돌려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부수적으로 드립니다. 이 친구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없으면 이 친구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반드시 결합이 돼야 됩니다. V2X, V2I, V2P, V2V가 되는 환경은 6G가 줄 거고요. 어디로 갈지, 무엇을 피해야 될지, 내가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근간은 여기에 세종대학교가 있고, 저기에 서울대학교가 있고, 저기에 인천시청이 있고 하는 공간 정보가 모두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로 돼야지만 이제 전국 이송망, 사람을 수송하든 물류를 수송하든 전국 이송망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세 개가 구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아까는 전자통신연구원하고 가기부하고 하지만 이거는 국토교통부하고 LX하고 이미 6G와 모빌리티를 결합한 공간정보 구축 예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뭐, 욕먹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요새는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국가 예지력이라는 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대처를 하는 공무원들한테 정말 이제 그 박수를 쳐줄만 하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예. 지금 이제 PAV라고 해서 이제 퍼스널 에어피잖아요. 네. 개인 항공 교통수단이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제 핵심 기술이 F-CCS라면서 비행 제어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전반을 제어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그 시동화는 2025년도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그랬을 때 이 시동화 단계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비행제어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이 비행기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초경량 개인 장치라든가 뭐 기타 다른 어떤 자격증이 생겨서 그런 사람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이제 그거는 국가가 어떤 방향성을 갖추느냐인데, 국가가 방향성을 잡는 거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확신이겠죠. 근데 재작 2년 전까지는 오파부, OPPAV, 오퍼레이팅 파브라고 해서 파이럿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토노머스 체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6G와 공간 정보가 결합이 된
인공지능을 갖춘 에어 모빌리티는 이륙과 착륙과 모든 항법 유도를 자동으로 가져가겠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이제 그 체계 이해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오퍼레이팅 파브에서 이제 OS를 갖추고 이제 포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오토노머스 체계로 가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으로 예. 예. 운영이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도 여기 혹시 헬기 면허 있으신 분? 그 누구나 다 있지 않나요? 예. 헬기를 실제로 조정해 보면 인간이 만든 그 물리력 중에 가장 제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헬기가 제어가 되고 나면 수직 이착륙을 통해서 공간과 시간을 왜곡시키는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조정하는 게 그렇게 조종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비행 OS가 대신해서 뭐 이제 프라이머리 시스템, 세컨더리 시스템, 리던던치 시스템까지 가서 완벽하게 제어를 하고 이 유도를 한다면 굉장히 이제 그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표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25년도에 이제 좀 실용화 단계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자유별도 이제 발표가 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실용화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어디로 보고 계신지. 예,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1년이나 2년 앞서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행정을 먼저 발표해야 행정의 논리를 명분을 쌓아야 예산이 나오잖아요. 예산이 있어야 또 이제 따라가니까 이제 정부는 약간 이제 뻥 스펙이 좀 있다. 근데 그거는 합리적인 뻥 스펙이다. 당연히 행정을 선도하기 위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뒷받쳐지는 게 그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PAV 특별 자유화구역을 설정하고 나서 요새는 미래 도시를 만드는 공모 사업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실승화 지역이라고 그래서 제1노선, 2노선, 3노선에서 고흥이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2노선에서 김포에서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의도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자월도, 덕적도, 이작도는 기체의 안전성을 인증하고 실증하기 위한 PAV 특별 자유화구역 1이고 2, PAV 특별 자유화구역 어드밴스를 공항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PAV 랜드마크 시티를 거점으로 공항도 연결하고 여의도도 연결하는 이 공간을 이제 실증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2026년부터 운영하는 게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혹시 무인기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순비가 다른 쪽 각도로 설명을 질문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코드가 1800년도 말에 키우게 전국 기계가 다 되는 상태에서 보편화가 되는 이유가 이게 보편화가 많이 된 게 할부제도나 제도상으로 네네. 막하게 잘 분석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그 기술력으로 뛰어난 건 인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장이 작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그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많이 도발을 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90년도나 2000년도, 2010년도의 경우를 보면 중소기업을 개발해놓으면 대기업이 이제 뺏어가는 대로 그런 게 이제 MP3 같은데 카이스트에서 이제 그 졸업한 학생을 했는데 삼성이 나중에 이제 그런 소년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지금 그 벤처 기업을 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 앞으로의 지금 제도적인 어쨌든 기술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저변학대라든지 시장성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이 계신가요? 예. 이제 요새 제가 그 질문에 너무 정확하게 잘 대답할 수 있는 게 그 고민을 2년 동안 해서 저희 투자자와 가장 핵심적으로 전략을 세운 거다. 그래서 이제 순비의 전략이, 미래 전략이 뭐냐, 경영 전략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하고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요새는 하나 시스템과 현대 로템은 순비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K9과 K2에다가 대공 식별 능력을 갖춰야
50억짜리 장갑차나 탱크가 1억짜리 제블린에 맞아서 터지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들어가서 보고 이거를 제압을 해야. 그래서 우리를 찾게 됐는데, 과거 같으면 중소벤처기업이나 저희 같은 강소기업들이 경영 전략이나 투자금의 미숙으로 인해서 한 방에 먹히거나, 근데 불행히도 우리는 돈이 너무 많은 회사야. 그리고 인재들도 많이 와 있어. 그리고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오히려 저희는 하나 시스템의 제1 협력 기업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하나 시스템의 제2 협력 기업은 우리가 납품하는 게 다 하나로 찍혀서 나갑니다. 근데 저희는 순위로 다 찍혀서 나갑니다. 하나가 우리 걸 갖고 수출을 해도 우리 기체에는 우리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력 관계로 가고 있고요. 이제 하나가 이제 직접 무인기를 생산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무기 체계에 타기 위해서는 5년 전, 6년 전부터 국가에서 뭐 이제 계속 R&D 개발 사업들을 하거든요. 이것도 계속 같이 수행을 하면서 파트너로서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저희가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는 좀 기업 문화가 다른 것 같고, 하나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파트너의 장점을 부각시켜주고 살려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고 협력하고 있는 것에 불만이 하나도 없고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또 우리 인력이나 이제 기술력의 미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교류를 하고, 특히 품질 관리.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경영, 기술, 뭐 이런 것들은 다 받쳐지는데, 품질은 대기업의 기준하고 우리하고는 다르거든요. 이 품질 향상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기업들한테 많이 받고 있고요. 또 하나 걱정하는 거. 우리가 기체를 수십조 원씩 들여서 생산을 할 거냐. 근데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모빌리티를 생산하는 플랫폼은 어쨌든 통합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를 생산하던 플랫폼이 이륜차도 생산을 하고 우리 PAV도 생산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고요. 쌍용 자동차가 저희한테 로봇콜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쌍용 자동차가 여러 가지 픽업들을 전기차로 양산화 전환을 하면서 그 플랫폼에 우리 PAV 1인승과 6m짜리 윙스팬의 무인기를 생산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로봇콜을 보내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현대나 기아 이런 데는 이미 과거 동력으로부터 확고부동한 게 있잖아요. 이런 데하고는 별로 왜냐면 사용하는 문장이나 단어가 달라. 근데 이제 신흥 세력들,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는 저희하고 잘 맞거든요. 그래서 플랫폼화 될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 운영도 이걸 구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지방정부나 운영사업자가 따로 있어요. 10대를 보유하고 100대를 보유한. 거기에 우리처럼 아반떼급 PAV, 또 그 다음에 뭐 제네시스급 PAV, 봉고차급 PAV 이런 것들을 플랫폼에 싹 받아들이겠죠. 그게 현대일 수도 있고 카카오일 수도 있고 또는 SK그룹일 수도 있죠. 요새 SK그룹이 이걸 하려고 이제 LCC, 이제 운항면허를 막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우리는 아마 아반떼급 PAV나 마티즈급 PAV를 공급하는 회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플랫폼으로 가보면, 플랫폼은 여기저기 버티 허브, 지금의 인천공항이나 청주공항 같은, 그 다음에 버티 스테이션, 지금의 시외버스 고속터미널 같은, 버티 포트, 그 다음에 지금의 버스 정류장 같은 버티 스테이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럴 때 주기장에서 떠다니고 하늘에도 이제 정차가 될 거고 어디 서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PAV를 이용할 사람은 아무나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PAV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다운로드를 받은 분들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료일까요? 유료일 겁니다. 아마 3천만 원짜리 카드를 다운받는 분이 있을 거고 똑같이 5천만 원짜리를 다운받는 분이 있을 거고 아마 1억을 다운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3천만 원짜리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과 5천만 원짜리를 받은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부르면 누가 먼저 타고 가겠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네. 기다리겠습니까? 이 사람은 기다려도 이 사람은 안 기다리겠죠. 근데 심지어 1억짜리를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은 이미 국가의 이미그레이션 정보도 패스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PAV를 타고 게이트웨이까지 가서 연계를 맺어져 있는 국가끼리 항공기 복도 2개씩인 비행기와 1개씩인 비행기를 타고 아무데나 갈 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 와도 바로 게이트웨이에서 PAV를 타고 여의도로 발송할 수 있겠죠. 1억짜리를 다운받으신 분은. 그만큼 신원보증과 신뢰, 그 다음에 경제적 보상까지 다 한 상태이겠죠. 이렇게 차별돼서 운영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가 플랫폼을 세우고 있다. 여기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 보통 이 지금 시스템도 AI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나? 같이 공유를 해야 되나? 네네네. 한 가지 예를 들면 옛날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기사가 이제 결과를 얘기해줘요. 근데 요즘은 에어컨 설치하면 에어컨 자체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기사한테 명령을 해요. 다 됐으니까 이제 가라고. 네. 예를 들면 무슨 가지 얘기인데 지금 보면 AI는 인공지능 반복 학습을 합니다. 그럼 보면 이건 저기 다른 단점이지만 그 역사적으로 보면 소외계층들이 앞으로 더 소외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예. 지금 아시는 보면 1,000만원짜리 구독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1억짜리 구독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어쨌든 거기서 차별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술의 발전을 계속 갈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관리하는 인간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든 거를 판단, 인간 어떤 기업을 인간의 판단, 그 오너가 결론을 내느냐라는 관점인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이 인력을 많이 포장을 해서 예를 들면 많이 감축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사람을 많이 유학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력을 많이 1, 2%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다른 쪽의 관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의 기본 성향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업을 하시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의 코스를 갖고 있는지.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얘기가 아마 제가 2년 전에 느꼈던 그거 같은데요. 이제 인공지능은 뭐 아시겠지만 칼만 필터 방식이 있고 학습에 의한, 학습을 기본으로 해서 스스로 이제 인지해서 경험 발전시키는 게 있고, 거기까지는 인간이 학습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인공지능을 발전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장애물을 하나 서 있는 거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피해라고 가르쳤고, 이렇게 늘어서 있으면은 위로 올라가서 피하라고 가르쳤고, 내가 X에 있으면 Y로 다가오거나 비켜가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을 학습하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학습한 대로 잘하나 이렇게 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게 장애물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쫙 펼쳐져 있으면 상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앉으라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이러더니 딱 걸어오더니 이렇게 사선으로 가서 앉더라고요.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터미네이터 같은 것이 떠오르면서. 근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요새 뭐 챗봇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거나 우리가 유도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OS를 만들어서 완벽한 비행제어와 실패하지 않는 비행, 그래서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를 구분하고 이것마저도 리던던시를 하려고 하는 목표들이 실패하지 않는 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실패하는 비행이 아니고 나는 A 비행을 하라고 그랬는데 스스로 B라는 비행을 선택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하고 있어서 하나의 하드웨어를 더 만들고 일반화된 인공지능 플랫폼을, 방어력을 갖춘 플랫폼을 하나를 더 만들자. 근데 얘가 나를 안 따르고
그 인공지능을 따르면 어떡하나? 또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해결책을 못 찾았어요. 그게 잠깐 멈추자, 우리, 누구예요? 그 스페이스 X 누구죠? 예, 그 친구도 잠깐 멈추자 하는, 그랬더니 저놈이 우리는 멈추게 하고 지는 갈 거야. 막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멈출 수 있는 용기는 안 생겨요. 왜냐면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기술을 멈춘다는 거는 말도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술을 개발하고, 근데 개발하는 애한테 방어력도 갖춰라. 못 갖춰요. 개발하는 친구는 죽으라고 개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무기 개발하는 친구는 공격만 하고, 방어하는 무기 개발하는 친구는 방어만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다 시키면요, 공격해야 되나 방어해야 되나 하다가 돌아가세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누가 이길지는 몰라도 뭐 영화에서 나온 대로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왜냐면 이 인공지능이 그 누구도 한 명도 실패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누군가가 한 명이 실패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게 인간의 의도가 아니고 인공지능의 의도가 될 거라고 하잖아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까지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우리 비행기는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장애물을 감지하고 회피하는 능력에 대한 자정 능력이 생기지 않으면 다른 비행기하고 차이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남들은 몇십억 대 쓸 때 나는 몇백억 대를 쓰면서 PAV에 대한 기술을 무인기에다 다 집어넣으면서 현격한 차이를 내고 있으니까 이걸 내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가는 겁니다. 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너 이거 어떡할래? 그러면 그건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다 마찬가지,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답은 없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인 항공기 같은 경우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거의 한 100년 넘는 기간 동안 서서히 개발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술은 예전하고 다르게 엄청나게 개발됐지만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나온 지는 그만큼 됐지만 지금 유인 항공기, 민간 항공기 정도의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 그러니까 지금 한 10에 마이너스 7, 8승 정도의 그 안정성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기간 내에 이 정도의 안정성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는지, 지금 나오고 있다면 여기 더 많은 걸 어쩌고 대한 기대를 할 것 같은데, 2차원이 아닌 3차원 공간에서 사고가 바로 운명사고가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정성 관리다, 어쩌고 보면 거기 흡입할 수 있는,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실 것 같아요. 아마 질문자가 테스트 파일럿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항공기 테스트 파일럿 아니시죠? 예. 그걸 할 마음도 없으시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래서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국가 인증 체계는 정말 안전하고 안전해서 10만 분의 1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돼야 이건 시장에 나온다. 무조건. 근데 단순히 기체뿐만이 아니고 운영 플랫폼까지도 굉장한 안전성이 확보돼야지 나오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개발 과정이나 실증 과정 중에 참여해서 내가 담보되는 목숨에 대한 걱정이 아닌 이상은 거의 디자인을 나중에 내가 타게 될 때가 되면 충분히 안전성이 검증이 됐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 자동차의 인명사고 훼손율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공기는 그거에 비하면은 뭐 거의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안전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정도 안정성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야 운영 시장에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생각보다 걱정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같이 나오는 게 소음, 뭐 이런 건데, 마찬가지로 소음이나 이런 위험사항에 대한 운영 재반 사항에 대한 건 국가에서 또 세계에서 반드시 에너지나 뭐 오염료 이런 것들도 다 그 라인이 지켜질 때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목표도 또 거기에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는 거는 저희도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건물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건물들이 3차원 모빌리티가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나요? 안 돼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 같아요. 이게 미래가 디자인이 돼야 된다. 그 디자인 중에
건물도 아마 PAV나 이런 것들이 또는 CAV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건물들도 뭐가 보강 구조가 되거나 아니면 신규 건물들은 예측해. 우리 사람들도 걱정하신 대로 시끄럽고 안전한가? 시끄럽지 않고 안전하구나. 라고 또 새로 디자인이 되겠대요. 미래는 전부 다 새롭게 디자인되는 세상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기체, 아주 안전한 기체, 끊기지 않고 제한이 없는 통신, 그 다음에 털끝 하나 망가지지 않는 공간정보 체계.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세상이 오면 걱정하신 부분들이 모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한 분만 더 받고요. 질문 대답하고 내일은 다음 강의가 또 있기 때문에 많은 또 대표님도 하셔야 됩니다. 네. 하여튼 한 분만 질문 안 하시는 분들 한 분만 안 하시면 대표님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안정성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항공기지 않습니까? 예. 항공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지상에 있는 전기와는 어떤 안전에 문제가 되면 사고가 나게 되면 크게 사고가 나는데 통상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위기에 대해서 가망 인증법이 이게 세계적으로 이제 이카오라든지 FAA에서 한 게 기존에는 이제 유인기의 어떤 가망 인증법을 따라가다가 무인기가 이제 별도로 제정된 항목이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파벌을 선도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거기에 적용되는 기술이라든지 어떤 부품에 대해서 어떤 세계적인 국제 표준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중국이라든지 어떤 해외 다른 어떤 기업들하고 그 표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공유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제 가망 그러면은 군 가망을 받아서 자국에서 사용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고, 근데 내가 한국 시장을 점령을 하고 필리핀이나 뭐 어디나 사우디나 뭐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잖아요. 그러면은 크게 이제 걸리는 게 FAA의 가망 인증과 이하사의 가망 인증이죠. 말씀드린 대로 보잉사가 FAA와 협잡해서 아무도 안 주고 있고, 이하사는 에어버스한테만 주고 아무도 안 주죠. 러시아에도 좋은 비행기가 있고 중국에도 좋은 비행기가 있지만 완전히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주관적인 입장을 갖다 놓고 다른 비행기의 가망 인증은 다 안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게 가능했는데 FA도 이하사도 미래 비행기는 기본적으로 항공기니까 이런 소재를 사용하고 뭐 아주 이런 기본적인 거 30% 정도만 가망 인증이 지켜지면 이게 이제 인터내셔널로 다닐 건 아니니까 그건 아주 멀리 있는 미래 같아요. 이제 동력원이 되질 않으니까 최대 400km에서 600km. 우리도 지금 그 배터리로 사용하는 그 이 버전은 12분밖에 비행을 못하고 APU 시스템, 그러니까 발전해서 쓰는 비행기만 67분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2세대 기체에서는 90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얘가 150km로 간다고 해도 지금 그 300km를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상업성이 없으니까 400km 또는 600km를 가야 여기서 칭다오를 가고 여기서 도쿄 정도는 가야지 이제 뭐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려고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가망 인증은 FAA는 포기했습니다. 이미. 예, 그리고 이하사가 아까 말한 대로 적어도 요것만 지키면 나머지는 각 국가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항공안전기술원은 아까 말한 대로 2018년부터 이 가망 인증에 대한 표준과 그 주변국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나 그다음에 오일머니가 있는 국가들을 선점하기 위한 그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2018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수리온 헬기를 만드는 ADD 안에는 수리온 헬기를 가망을 했던 가망 인증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흡수해서 저희가 하고 그대로 따르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하사의 그 서브 파트 중에 그 투애니언이 있어요. 그걸 또 들여다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8V사라고 있어요. 8V사. 그러니까 자동차가 헬기로 가고 자이로콥터로 가는 거. 근데 그거는 기술 패러다임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전자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수동 저도 조종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시스템 인터그레이션을 하는 이거 굉장히 값으로 따져도 이건 몇백억 하는 건데 제가 6개월 정도 가 있으면서 8부의 사장이 네덜란드인인데 키가 2m 18인가 이렇게. 그 네덜란드인들은 다 엄청 크더라고요. 조그만 애가 와서 아주 자기보다 더 큰 거인처럼 열정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그걸 제가 선물 받아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그 가망에 대한 그 정보와 이제 그 이제 기준 이걸 확실히 세웠죠. 그래서 ADD하고 이제 저희하고 항공안전기술원하고 이렇게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AV 특별 자유화구역을 줬다는 건 그 안에서 1소티, 2소티, 3소티 한다는 건 이걸 실증한다는 거는 가망인증을 주기 위한 가정중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선도하고 표준화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이기적으로 우리만 그러면 상품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비용을 지원받는 대신 따라오는 후발주자들은 아주 평이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요새 말로 프랜차이즈들이 입점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기체나 또 저희가 그 실험이 진심인 친구들, 우리 저희 회사가 가진 인프라 중에 개별 기술도 있지만 그 개별 기술을 확인하는 실험 과정과 실험을 하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데이터를 다시 다음 기술 개발에 활용하는 이게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그 기업들의 기술은 이미 포함하고 있으니 기술 도약을 꿈꾸는 기업들은 저희 그 실험 시스템에 와서 저희가 아주 안정적인 데이터를 산출해서 돌려드릴 수 있다. 저희는 비용을 받을 겁니다. 저희는 충분한 비용을 받을 거고 그 비용을 받아서 아주 누구보다 훌륭한 그 실험 피드백을 줄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영업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다음 또 질문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